창문 너머로 스산한 새벽바람이 스며든다. 넓은 거실엔 고요가 내려앉고 벽시계는 정확히 새벽 3시에서 멈춰 있다. 홀로 의자에 앉아 오래된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 시계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시계 유리에 닿는다. 차갑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린다. 이 시계가 멈춘 날 당신도 멈췄지. 탁자 위에는 남편의 유품 상자 하나, 금빛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엔 검은 펜으로 해수계계라고 쓰여 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연다. 종이 냄새가 기억을 깨운다. 봉투 안엔 유언장이 있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태준에게 상속한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자 하나. 단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순간 해숙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진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고?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며느리 상복을 벗은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보험금, 부동산 명예, 상속 절차. 해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제사 음식이 놓여 있다. 수진 건조하게. 어머니, 아버님 땅 문서랑 통장 혹시 다 가지고 계시죠? 해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서운함이 얽혀 있다. 아들은 옆방에서 통화 중이다. 응, 변호사님. 이번 주 안에 등기 이전 가능하죠? 그 말에 해숙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는다. 이제 자신은 집안의 주인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30년 전 좁은 단칸방. 갓 결혼한 해숙은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김밥을 팔았다. 아이를 업고 시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손끝은 늘 상처투성이었다. 남편은 항상 시계를 선물하곤 했다.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지. 그 말이 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 시계는 멈췄다. 그리고 그 가족도 더 이상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았다. 해숙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낸다. 시계와 함께 넣어두었던 봉투 속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온다. 은행 비밀 예금 증서. 그건 남편이 생전에 만들었다는 소문 속에 숨겨진 통장이었다. 통장을 열자 금액은 무려 5억 원. 하지만 예금주 이름이 이상하다. 김혜숙이 아니라 정나영. 정나영. 그녀의 머릿속에 30년 전 한 이름이 떠오른다. 남편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다. 해숙은 거실로 나와 시계를 바라본다. 여전히 멈춰 있다. 그녀는 속삭인다. 당신 혹시 그 여자를 아직 잊지 못한 거야? 그때 시계의 초침이 틱하고 미세하게 움직인다. 하루 종일 멈춰 있던 시계가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숙은 놀라서 숨을 멈춘다. 왜 지금 움직이는 거야?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다. 단정한 차림, 그러나 눈빛은 차갑다. 김혜숙 씨 맞죠? 저 아버님 유언장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숙은 놀란다. 아버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다. 낯선 여자는 봉투를 꺼낸다. 그 봉투엔 정나영이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여자는 말한다.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다.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내민다.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한 아이를 품은 여인. 그 아이는 해숙의 아들과 닮아 있었다. 해숙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사진을 쥔 채 말문이 막힌다.
그 시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시계가 다시 움직이면 진실을 알릴 때라고요. 아들 태준이 들어온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요? 수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는다. 유산이 더 나눠진다는 소리잖아요. 간단하네요. 해숙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 마치 그녀가 숨긴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밤, 모두가 잠든 후 시계는 갑자기 멈춘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해숙은 그 앞에서 서 있다. 눈을 감고 낮게 움조린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시계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선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 그 길의 끝엔 오래된 묘비 하나가 서 있다. 정나영, 1959-1995. 무덤 앞에 선 해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연다. 당신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시간은 아직 남았어. 남편의 죽음 뒤에 남은 건 사랑도 미움도 아니었다. 단지 멈춘 시계 하나와 풀리지 않은 진실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내 삶은 또 한 번 뒤집히기 시작했다. 아직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공동묘지. 김혜숙은 검은 외투를 여민 채 무덤 앞에 서 있다. 비문엔 여전히 정나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녀는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당신이 아직도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왜 내 남편의 이름을 당신이 품고 간 거야? 손에 쥔 시계가 미세하게 진동한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틱틱.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진다. 그녀는 놀라며 시계를 바라본다. 초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덤 옆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난다. 비에 씻겨 나온 듯 반쯤 묻혀 있었다. 해숙은 손으로 흙을 털어내며 상자를 꺼낸다. 상자 안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 자신,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정나영. 그녀는 두 남녀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숨이 멎은 듯 손을 떤다. 이 아이는 누구야?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음식엔 손도 대지 못한다. 아들 태준이 신문을 보며 툭 던지듯 말한다. 태준, 엄마, 어제 그 여자가 무슨 말했어요? 진짜 아버지 딸이라는 거 말도 안 되죠? 해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수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다. 수진, 그 여자가 그냥 돈 노린 거겠죠. 세상에 유산 소식 들리면 없는 딸 생기는 거야 뭐. 그녀의 말투엔 경멸과 조급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해숙의 표정은 그저 무겁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 아이의 눈매가 태준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해숙은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든다. 김혜숙 씨죠? 남편분 한상우 씨의 개인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비밀 계좌라 알고 계셨죠? 해숙은 순간 얼어붙는다.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전화는 끊겼다. 남겨진 정적 속에서 해숙은 천천히 시계를 바라본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도심 외곽, 철수한 듯 낡은 은행 간판이 걸려 있다. 그곳은 남편이 생전에 다녔던 시골 지점이었다. 은행 안에는 이제 단 한 명의 직원만 남아 있다. 직원은 해숙을 알아본 듯 고개를 숙인다. 고인께서 이런 걸 맡기셨습니다. 직원은 금속 보관함을 열어 봉투 하나를 내민다.
봉투에는 시계가 멈추면 이걸 전해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또 한 장의 유언장, 그리고 짧은 편지. 남편의 글씨였다. 해수가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정나영은 죽지 않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해숙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진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린다. 죽지 않았다니 그럼 그 여자가. 해숙은 남편의 과거 진료 기록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의무기록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한상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보호자 서명자가 2명 있네요. 김혜숙 씨, 그리고 정나영 씨. 해숙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다. 정나영 씨는 몇 년 전까지도 병원비를 납부하셨어요. 작년까진 말이죠.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한다. 정나영이 살아있다. 그 사실이 확실해졌다. 아들 부부는 또다시 상속 이야기를 꺼낸다. 수진은 변호사와 통화하며 조용히 해숙을 힐끗 본다. 수진, 어머니, 그 비밀 통장 혹시 알고 계셨죠? 숨겨두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은근한 공격이 담겨 있다. 태준도 가세한다. 태준,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다면 그건 우리 가족 몫이에요. 왜 숨겨요? 왜 아무 말 안 해요? 해숙은 묵묵히 일어선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 돈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게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수진, 다른 사람? 누구요? 해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 한마디를 내뱉는다. 정나영.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태준, 그 여자 이름을 왜 지금 꺼내요? 설마 그 사람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아니죠?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대신 시계를 들어 올려 보인다. 초침이 또다시 딱 하고 멈춰 있었다. 그날 밤 해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김혜숙 씨죠? 저 정나영 씨 보호자입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정나영 씨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해숙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눈가가 떨리고 숨이 막힌다. 오랜 세월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시계를 바라본다. 다시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음 날 오후 요양병원의 복도는 조용했다. 침대마다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간헐적인 심전도 소리만 들린다. 해숙은 안내를 받아 한 병실 문 앞에 선다. 문패에는 정나영. 그녀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연다. 침대 위엔 백발의 여인이 누워 있다. 눈을 감은 채 호흡만 겨우 이어지고 있었다. 해숙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당신 아직 살아있었네요. 정나영은 천천히 눈을 뜬다. 힘없이 그러나 분명한 시선으로 해숙을 바라본다. 그 사람은 당신이 끝내 지켰군요. 그 한마디에 해숙은 눈을 질끈 감는다. 가슴속 오래된 죄책감이 터져나온다. 해숙,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죽었다고 그리 믿었어요. 나영, 나도 죽은 목숨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서 아이를 데려갔죠. 해숙의 눈이 흔들린다. 아이, 무슨 아이요? 정나영은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 아이, 지금 당신 아들이에요. 순간 해숙은 숨이 멎는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가 당신 아이라고요? 정나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남편이 날 떠날 때
아이를 데려갔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돌려드리려는 거예요. 진실을. 해숙은 눈을 감고 눈물을 삼킨다. 모든 세월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요양병원을 나서는 해숙의 손에는 시계가 쥐어져 있다. 그녀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 알겠어요. 왜 시계가 멈췄는지. 시계의 초침이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돌더니 틱 소리와 함께 완전히 멈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이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린다. 이제 내 시간이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진실은 때로 사랑보다 잔인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멈춘 시계를 버리고 내 시간을 되찾으려 한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해숙은 자신이 키운 아들이 남의 피라는 사실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언장의 마지막 줄. 진짜 상속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나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시계는 책상 위에 멈춰 있고 그 옆엔 정나영이 남긴 편지가 놓여 있다. 당신이 키운 아이,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미워하지 마요.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 아이, 내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웠던 태준이, 그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니. 식탁 위엔 식은 국과 굳은 밥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말이 없었고 수지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다. 태준,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며칠째 연락도 없고. 그 말이 어쩐지 낯설었다. 이 아이가 내게 걱정을 건네는 게 아니라 뭔가 캐묻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숙, 은행에 다녀왔어. 내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좀 봤지. 수진의 눈빛이 번쩍인다. 수진, 혹시 숨겨둔 재산이 진짜 있었어요? 그 여자가 뭐라던가요? 그녀의 말투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그 돈을 원하니? 그럼 가져가. 대신 알아둬라. 그 돈의 주인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태준이 눈썹을 찌푸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시계가 또다시 딱 하고 울렸다. 30년 전 비슷한 봄날이었다. 나는 결혼식 전날 남편의 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엔 남편과 젊은 여인, 그리고 어린 아기가 있었다. 이건 누구야? 그때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나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태준이 어릴 적 사진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젖병을 물고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잡고 있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가짜였다는 건가? 아니, 피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도 달라지는 걸까? 내가 그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자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미상번호. 당신 아들이 유산을 팔고 있습니다. 해숙은 서둘러 나갔다. 비가 내리는 도심 골목.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그 앞에는 태준. 그는 변호사와 함께
뭔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해숙, 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은 놀란 듯 돌아본다. 엄마, 이건 제 몫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제가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 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여자예요? 나를 버린 그 여자를 위해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그의 눈빛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그 여자라고 말한 순간 내 입에서는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나타났다. 이제 됐어요. 그 돈은 태준 씨 이름으로 다 정리됐어요. 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자정 무렵이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 정나영 씨가 방금 위독해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고 뛰어나갔다. 병원 복도를 내달리며 숨이 턱 막혔다.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이 켜진 병실. 정나영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뜬다. 정나영, 그 아이 태준이 당신 곁에 두세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정나영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이제 그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내쉰다. 기계음이 길게 울린다. 그 순간 내 손 위에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주는 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조문객도 없이 홀로 영정 앞에 섰다. 당신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이 비밀을 감당해요. 뒤늦게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그 여자 죽었다면서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남긴 서류를 봤어요. 유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가 내민 서류 한 장. 그 위엔 진짜 상속자 김혜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누구야? 혜인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하길 그 여자가 낳은 둘째래요. 아버지의 또 다른 딸. 내 손에서 종이가 떨어진다. 세상이 다시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둠 속에 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의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편지가 떨어졌다. 그건 나에게 쓰인 마지막 편지였다. 혜수가 내가 두 여인을 모두 지키려 한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마지막 상속자는 피보다 진심을 택한 자에게 돌아갈 거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피보다 진심이라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며칠 후 카페 문이 열렸다.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단정한 외모,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눈빛. 혹시 김혜숙 씨 맞으시죠? 그쪽은 누구죠? 저 김혜인입니다. 제 어머니가 정나영이에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태준과 똑같았다. 그리고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은 때로 피보다 깊고 피는 때로 사랑보다 잔인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진짜 상속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 김혜인, 정나영의 딸이자 해숙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존재. 그녀의 등장으로 유산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김혜숙은 선택해야 한다. 용서할 것인가, 모든 걸 잃을 것인가. 하늘은 잿빛이었다. 정나영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였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김혜인,
정나영의 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 걸까? 헬쑥, 미안하다는 말을 이젠 해도 소용없겠지요. 혜인,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대신 듣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나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흐릿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30년 전 그 여자를 내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다르지 않았을까?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체면이었고 사랑이라 착각했던 건 결국 집착이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다. 며칠 후 혜인은 해숙의 집을 찾았다. 정갈한 차림, 단정한 말투, 그러나 낯선 긴장감이 흐른다. 해숙,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혜인, 힘든 건 오래전부터였어요. 저는 늘 없는 사람의 딸로 살았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해숙, 태준이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혜인, 네, 저도 알아요. 그분은 절 좋아하지 않겠죠.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미워할지도. 그 순간 식탁 위의 시계가 틱, 탁 움직였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시간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주는 문을 세게 열었다. 엄마, 왜 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 여자가 아니라 내 누나야. 누나라니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도 엄마가 고생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인데 그건 그 여자의 죄가 아니야. 다 아버지와 나의 죄야. 태주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 속엔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을까 두려워하던 소년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럼 난요? 난 누구예요, 엄마?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 피가 아니다. 그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변호사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정나영의 유언 검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법정 안엔 김혜숙, 태준, 혜인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변호사, 고 정나영 씨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남편고 정기석 회장의 일부 재산이 김혜인 씨에게 이전됩니다.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돈이에요. 혜인, 당신 가족? 그럼 우린 뭐죠?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찢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법정을 나와 홀로 걷는다. 비는 다시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린다. 누구의 잘못일까?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서로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혜인이라는 이름. 혜인.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싸움 끝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해숙은 걸음을 멈췄다. 비가 얼굴에 닿았지만 눈물과 섞여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 날 해숙은 태준과 혜인을 불러 식탁에 마주 앉혔다. 해숙,
이제 그만 싸우자.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건 돈이 아니라 관계야. 우리 셋이 망쳐버린 그 관계 말이야. 태준,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혜숙, 태준아 미안하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너는 정나영의 아이야. 하지만 난 내 어머니로 살았고, 넌 내 아들로 자랐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지금까지의 우리 가족은 뭐예요?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야. 널 사랑한 마음만큼은 한 번도 가짜였던 적이 없어. 혜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다. 혜인, 우리 그만 미워하자. 엄마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야. 그날 밤 해숙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시계와 편지 한 장. 태준아, 혜인아. 너희는 서로의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로 이어진 가족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긴 진실을 너희는 용기로 마주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시계를 손에 쥐었다. 그 시계는 다시 틱, 탁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해숙, 태준, 혜인이 함께 앉아 있었다. 짙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묘한 평화가 흐른다. 해숙, 오늘 아침은 내가 끓였어. 내 어머니 국은 늘 이렇게 끓였지? 혜인은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떠먹었다. 그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시계가 3번 울렸다. 딱, 딱, 딱. 그건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알리는 신호 같았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었다. 결국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에 다시 사랑이 자랐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해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유산 분쟁은 새로운 손에 넘어간다. 마지막 상속의 주인이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끝이 찾아온다. 하얀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온다. 김혜숙은 산소호흡기를 한 채 조용히 누워있다. 가느다란 숨소리와 심전도 소리만이 방안을 채운다. 탁자 위에는 낡은 시계와 미처 봉인되지 않은 편지 한 장. 태준에게, 그리고 혜인에게. 문이 열리자 혜인과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두 사람의 얼굴엔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섞여 있다. 혜인, 어제까진 괜찮으셨는데. 태준,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희미하대. 그들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화면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전환된다. 해숙은 하얀 정원 같은 공간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곳엔 젊은 시절의 남편 정기석이 서 있다. 정기석, 이제 그만 놓아주게 해숙. 해숙, 난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죠? 정기석, 늦은 용서란 없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해숙은 눈을 감는다.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신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로의 손을 잡은 혜인과 태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웃음. 몇 시간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해숙의 곁에서 혜인과 태준은 편지를 발견한다. 태준 봉투를 열며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인가 봐. 혜인 떨리는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태준이 조심스레 편지를 펼친다. 태준아, 혜인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절반은 참았고 나머지 절반은 후회였단다. 너희를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너희를 상처 입혔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그게 남은 생을 빛으로 바꿔주는 거야.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길 바란다. 나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다. 이 시계는 내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야.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던 건 너희가 서로 용서했기 때문이겠지. 편지를 다 읽자 병실 안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단지 시계의 틱, 탁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며칠 뒤 장례식장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혜인은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고마웠어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엄마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주는 조용히 묵념했다. 엄마,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오셨는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그 사이엔 예전엔 없던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문화센터 정나영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무대에는 김혜인과 태준이 함께 서 있었다. 혜인, 이 재단은 고 정나영 선생님과 김혜숙 회장님의 뜻을 이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미혼모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태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 빈집 거실, 오래된 소파와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탁자 위에는 시계와 작은 액자. 액자 속엔 젊은 시절의 해숙과 남편, 그리고 그들 뒤로 아이 둘이 함께 웃고 있었다. 시계가 틱탁하며 조용히 움직인다. 이젠 멈추지 않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이동한다. 바깥에는 혜인과 태준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이 흩날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알았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였다는 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죄를 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단지 내가 그 시간을 외면했을 뿐이다. 클로즈업 헬쑥의 손목 위 시계. 12시 정각을 가리키며 맑은 종소리와 함께 세 번의 딱, 딱, 딱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가 멈추자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오른다.